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도 일본에서 쇼핑몰 성공하기, 일본 현지 전문가가 직접 들려주는 자사몰, 물류, CRM 마케팅 노하우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화 발표를 맡은 데이터라이즈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매니저 이기주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한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라이즈와 일본을 대표하는 물류회사 SG홀딩스의 한국법인 사가와 로지스틱스 코리아와 일본 국내에서 쇼피파이 전문 구축 에이전시로 유명한 R6B와 협업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파트너사들과 함께 일본 최신 트렌드, 일본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정보들 그리고 노하우, 성공 사례까지 자세히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될 첫 번째 R6B 세션은 사전 녹화된 영상을 송출 드릴 예정인데요. 기존에 안내드렸던 사카타 유키 세일즈 매니저 에서 R6B의 CEO 모로하시 중이치 대표님과 그리고 타케다 시니어 매니저님으로 연사가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자료가 일본어 슬라이드로 이제 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한국어 자막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가와 로지스틱스 코리아 그리고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세션은 그대로 라이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Q&A 세션에서는 여러분께서 웨비나 신청 시에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진행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Q&A 세션 그 당시에 그때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오늘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저희 웨비나 종료 후에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각 파트너사 분들의 컨택 포인트로 또 연결을 드릴 수 있도록 팔로업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웨비나 진행했던 내용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메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웨비나가 여러분의 일본 시장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네. 本日はお忙しい中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じめまして、株式会社 R6B CEO の諸橋純一と申します。本日、私たち R6B では、日本における Shopify の発展トレンド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こちらの画面でお話をしていきます。まず、今日お話しするのは、4つ R6B インクについて、日本のオンラインストアの歴史について、日本の Shopify トレンド、R6B のお客様の事例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 R6B インクについて私からご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たちは設立が2019年、設立して6年目の会社ですけども、60名ぐらいのスタッフで、東京、大阪、アメリカのロサンゼルスを拠点に、展開している EC サイトの支援会社、EC サイトの開発会社でございます。事業の内容としては、Shopify を用いてお客様の EC サイトを構築したり、Instagram などの運用を支援させていただいたり、日本からアメリカ、日本から海外に出るお客様のサポートをさせていただいたりしているのが主な事業です。後ほど Shopify については詳しくご説明差し上げますけれども、私たち今現在 Shopify の構築実績が441社様ほど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れはアジアパシフィックエリアではナンバーワンの実績になっております。2019年設立している私たちですが、
21年からは Shopify エキスパートの認定、アジアエリアでの Shopify のベストエージェンシーオブザイヤーの受賞というのを毎年行っており、この構築実績の高い品質サポートというのは、Shopify のオフィシャルでも賞を受賞するほど認め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私たちのクライアントは、441サイト。幅広いカテゴリーで多くのお客様がいらっしゃいます。皆様がご存知なショップさん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です。スポーツジャンルから食品メーカー、アルコール、ゲームのメーカー、幅広いお客様の EC サイトを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皆様、はじめまして。R6B シニアセールスマネージャー、武田と申します。先ほど、弊社代表、諸橋から会社の説明がありましたが、ここからは、私が3点皆様に情報を共有させていただきます。1点目が日本のオンラインストアの歴史。2番目に日本の Shopify のトレンド。最後に R6B のお客様のユースケースを皆様に共有差し上げます。日本に展開されるマーチャント様の支援を441サイト超 Shopify で行っている知見を活かし、代表諸橋含め R6B メンバーが20年超にわたって日本の EC を現場で見てきた現役の目としてリアルな目線で共有差し上げますので、皆様のビジネスのスケールに役立つ情報がありましたら幸いです。ビジネスにはローカライズが非常に重要ですので、日本独自のオンラインストアの歴史についてご説明を差し上げます。まずは、日本の e コマースの歴史は3つに分けられると我々は考えております。1つ目に2004年から9年の楽天市場の時代。そして2009年から2018年の Amazon の参入。そして最後に2019年から2023年 Shopify の参入となります。まず一つ目の楽天の時代ですが、2004年から2009年、1997年に公開された楽天市場ですが、2000年に株式公開をして、2020年度は、流通金額が3兆円を超えております。平均月間のアクティブユーザーも3700万人超という超巨大なモール EC となっております。特筆すべきところは、累計ポイントにおいて2兆円ポイント。これは1ポイント1円ですので2兆円となります。原則、マーチャント様側の原資によって、出資をされております。そして楽天が日本の EC マーケットに大きな文化を2つ残しておりまして、1つ目が非常に長い商品説明文。数千文字、数万文字にわたるような、説明文が入ったランディングページの文化。そしてもう一つが複雑なポイント、クーポンの仕組み。そしてセール文化ですね。非常に強いディスカウントの文化を生み出しております。この二つは当時日本が EC 化していく部分においてはオンラインで物を購入するという文化が根付いたというところで非常に大きな貢献をしたんですが、今となってはですね、非常に難解なページで日本人が日本語で読んだとしてもいつどのように商品が届くか読み取れないなど、読み取りにくいページ。また、出店フィー、楽天のレベニューフィー、広告、さらにクーポンとポイントの発行乱立によるディスカウントにより、粗利確保が非常に難しくなっており、特定の非常に粗利が高い商品以外は利益を残すことが難しい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二つ目に2009年から2018年、Amazon のマーケットプレイス型のビジネスの参入。非常に洗練された商品検索のロジックや Amazon 社の圧倒的な資本でのユーザーインターフェースにより、非常に多くの日本のユーザーが楽天で物を購入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商品自体フォーカスするような商品検索のマーケットプレイスビジネスから様々な業態特化型の EC が生み出されております。建設業、製造業特化型のモノタロウ。アパレル独自モールを作られた ZOZO タウン。そして最後に、日本政府の施策、ふるさと納税と呼ばれる納税制度を利用した非常に特殊な e コマースです。
最後に、2018年から2023年、楽天市場の店舗集客型モールから Amazon の商品フォーカス型のマーケットプレイス、そして最後に、Shopify での、独自 EC サイトの構築という文化になっております。当時、過去は一部、スクラッチやオープンソースの開発ができる資金力が多いところのみが、EC を成功させていたんですが、Shopify の参入により、ローコスト、スピーディーかつ圧倒的なインフラに支えられた、Shopify の機能により、自社 EC の構築ハードルが一気に下がりました。また COVID-19 の影響で、日本でも多くの実店舗が運営できなくなったことにより、政府の補助金や上場企業においてはステークスホルダーからのプレッシャーなどもあり、非常に多くの企業が日本でもオンラインストア化をしております。今は D2C、インフルエンサーマーケティング、YouTuber などのトレンドともにブームでは終わらず、自社オンラインストアと実店舗と連携して売上を拡大する企業様が台頭しております。弊社が支援しているマーチャント様もこの自社オンラインストアで成功されている企業様です。次に、日本の Shopify のトレンドをお伝えいたします。まずは、Shopify が日本のマーケットに浸透した理由として、図に記載をしております。巨額な投資による品質差、日本の独自のカートシステムとの圧倒的な機能差がすでに、出ております。また、非常に大きな資金を投資したセキュアな体制や強度なアクセス体制、特にチェックアウトが落ちないことにより、フラッシュマーケティングやインフルエンサーのマーケティング、マスメディアでの取り上げられた時の大きなトラフィックに対応ができております。そして API を軸としたエコシステムの構築、これによっての、自由な機能拡張、そして IT の本場である北米の最新技術やトレンドを生かしたアプローチが可能だと。さらにグローバルを目指していくという判断ではなく、最初からグローバルの機能を持った上でビジネス戦略を組む。このあたりも日本が世界で勝負をするためにShopifyを選択し、日本のマーケットに浸透している理由となります。そして、次の図は EC プラットフォームの日本国内における、流通額を、プロットしております。左側の Shopify が圧倒的なナンバーワンの SaaS ソリューションとして日本でも浸透しているのが読み取れます。2位のマジェントはオープンソースなので、こちらは大きな資金を投下し、複雑なロジックを組んだサイトを運営されるマーチャント様が選ばれているケースはございますが、日本においても多くの上場企業や資金力のある企業様も Shopify を今選択をされております。世界175カ国で圧倒的なシェアナンバーワン、かつ日本でも例に漏れずナンバーワンのシェアを持っており、年々さらに、存在価値を上げております。中にはベース、ストアーズのような近年台頭している日本の SaaS ソリューションもございますが、図から読み取れる通り、現状も、伸び率としても今は Shopify がナンバーワンとなっております。その Shopify の特徴と強みというところを、図にまとめております。弊社 RSB が441サイト超の構築、そして260サイト様の継続のサポートを行っていく中で、Shopify のマーチャント様のビジネスをスケールさせる強みを3点に絞って記載をしております。一つ目はデザインと UI。テーマテンプレートを利用することで、デザインの土台を構成する工数を多く削減し、ユーザー体験や購入動線、機能に絞って柔軟かつスピーディーでローコストな構築が可能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2番目に拡張性です。API と圧倒的なインフラに裏付けされた開発の拡張性、そしてすでに9000を超えるサードパーティーのパブリックなアプリが提供されているので、スモールなスタートからエンタープライズまでインフラを一切気にせずスケールが可能と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3番目。
サーバー強度とセキュリティ、フラッシュセールやインフルエンサーマーケティング、またはテレビなどのマスを含めて、サーバーのコスト増加を気にせず、落ちないというところで、純粋に販売することにリソースを投下し、ユーザー体験としてもストレスがなく、売上をスケールさせております。そして、Shopify が、特徴的なのは、特定の産業ではなく、あらゆる産業分野、ビジネスのモデルで、成果を出し採用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列挙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のは、弊社の、お客様の事例でございますが、メーカー、アパレル、また食品、そして、物販だけではなくて、芸能エンタメやスポーツなどの、ビジネスでも成果が出ております。次に、2024年の日本の EC トレンドについてご説明差し上げます。まずは日本のマーケットですが、経済産業省の2022年度電子商取引に関する市場調査の資料においては、B2C で22兆円超、さらに前年比 9.87% 増、そして B2B の市場でも420兆円超、さらにこちらも前年比 12.8% 増と、まだまだ、規模が増加している状態でございます。そして EC 化率というところにおいても、非常に特殊な分野を除くと、まだ 40% を割っている分野が多く、まだまだ伸びしろが期待されるのが日本の EC の市場と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も毎年数ポイントずつ EC 化率も増加しているので、市場の規模がどんどん増加している状態でございます。よって、各、諸外国からも、日本の EC マーケットに参入している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その中で日本独自のトレンドとしては、今メンバーシップ、ロイヤリティ構築の流れというのが、進んでおります。図にあるのが我々のお客様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楽天市場などで、文化として根付いた、ポイントの発行や過剰セールの脱却から、会員に対して独自のロイヤリティプログラムを提供しております。単純な値引き以外に、実店舗でのクローズセールの解除招待や、提携ワイナリーでの試飲サービス、商品のメンテナンス、会員ランクのアップにより、限定商品が特別に購入できたり、抽選販売の当選率がアップするなど、それぞれの企業様が特色を活かしたプログラムを提供して、ユーザーの満足度を上げています。ロイヤリティプログラムと人気商品の抽選マーケティングにおいては、1800% 昨年単月の売り上げを出されているマーチャント様もあり、今非常に大きく強いトレンド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やはりポイント制度から顧客体験重視型へ、移動しているのが日本のトレンドでございます。過去の1ポイント1円でとにかくディスカウントをしていくというマーケティングの施策から、購入金額が高いユーザーやロイヤリティの高いユーザーを、会員ランクの制度で、整理をして、そこに対して顧客体験が重視されるようなサービス、体験を付与していくという、顧客体験型の、ファン、コミュニティマーケティングへと変化しているのが日本の今の EC トレンドでございます。さらに、メンバーシップやロイヤリティでブランドに対する顧客の貢献度を可視化することで、どのユーザーが、自社のファンであるか、売上に貢献しているか、今後、大切にするユーザーであるかというところが可視化され、ユーザーの求める本質的なベネフィットも可視化されております。それによって、とにかくディスカウントをして売るというところから、ロイヤルカスタマーへのサービスの質を向上化し、ファン化させていくという流れが進んでおります。さらに、実店舗、COVID-19 の後にフィジカルに回帰する流れが日本でもございますので、実店舗でのユーザー体験とオンラインでの体験をシームレスに提供すると。このあたりが今後日本のトレンドとして今まさに多くの企業が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例としては、オンラインで試着の予約をする。そして自宅の店舗へ取り寄せて、そこで試着をする。さらにスタッフと会話をしながら追加のアイテムをアップセルで購入するというような流れや、実店舗はショールーミング化としてカフェを併設し、ブランドの世界観を伝えるフラッグシップショップとして、受注商品の予約販売を獲得するなどの、様々な、流れが、発生しております。よって様々な施策があり、Shopify や EC マーチャントで売り上げを上げるためにより良いソリューションというのはすべて取り入れて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ぶスタンスの弊社、RSKB が得意とする分野でございますので、様々な、お客様に対して OMO の実現も、提供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ちらはオンラインストアのモバイルアプリ化ですね。Shopify の EC をネイティブアプリ化することで、店舗とのシームレスなユーザー体験が根付いてきています。こちらは、スタック社の Apify モバイルと弊社 RSB が包括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んでおり、サポートを非常に強く行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して商品詳細ページにショート動画。こちらはやはり世界的な動画マーケティングの流れが日本でも来ており、商品の利用方法や、衣服の生地感ですね。あとはインフルエンサーの紹介動画などショート動画を活かしたマーケティング施策というのは日本でも成果を出しております。そしてチャット接客でワントゥワン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ところで、特にローカライズという意味で日本で難しいのは、日本の顧客は非常に高いサービスレベルを求めますので、俗におもてなしと表現されるように、あらゆるサポート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ただし一度ファンになると継続的に購入するので、ロアスと言われるような広告回収費用率が良い傾向にあるかなと思います。そこで、チャットで、友人、ボット対応をいかに効率的に行うかというところにおいて、韓国初のソリューションチャンネルトーク社と弊社アライアンスを結んでおり、日韓で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び、アジアエリアからヨーロッパ、北米エリアへと協業展開を進めております。最後に、ユースケースをご紹介差し上げます。一つ目のユースケースは、カップヌードルを世界的に展開している日清食品様。こちらは会員ランクの設計で、ポイント数により、ポイントの付与率がアップす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のと、合わせて、日清食品様の限定商品がポイントで交換で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次のユースケースとしては、世界で称賛を受ける山崎を扱う日本初のグローバル酒量飲料メーカーのサントリー様。こちらはメンバーシップの刷新、見直しを行い、購入者様の体験向上とリブランディングをしております。具体的には購入顧客のランクアップによって提携ワイナリーでの試飲など特別な VIP 対応を提供しています。そしてカナダ初の世界的なアウトドアアパレルブランドアークテリクス。ポイントの値引き還元や体験重視型へシフトしております。バードクラブというクラブを作り、新しい体験やベネフィットを提供しております。最後に弊社のサポート体制をご紹介させてください。RCB アメリカでは、ダイレクトな Shopify アプリベンダー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や、オンライン、デジタルのみならず、ロジスティクスも含めた包括的なビジネスのサポートを行っております。米国の法人展開、設立、ポップアップ、リサーチやアテンド、リスクマネジメントなど対応が可能です。そして RSP サポートとして構築後のマーチャント様の独自の課題に対してスピーディーに対応しております。専門のグループ会社を作り、専任の営業担当やディレクターを配置しております。現在260社様超のマーチャント様の成長を日々サポートしております。最後になりますが、ローカライズというのが各、地域で成功を収めるための、やはりビジネスの一番大きな戦略となります。特に、ローカル独自の決済やロジスティクス、あとはビジネスの
マナーなど、成否は多岐にわたりますが、弊社としては日本国内での展開に関して非常に多くのノウハウがございますと。また、EC サイトにおいては CRM が非常に重要な施策となります。弊社 RSP ではデータライズ様と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び、より多くのマーチャント様のビジネスがスケールするようにお手伝いできることを非常に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最後になりますが、貴重なお時間を使って本セミナーを見ていただいた皆様への感謝と、ビジネスの成功をお祈りとして終わ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한일 간 물류 포인트에 대하여라는 섹션으로 발표하게 된 SG홀딩스 그룹 한국법인 사가와 로지스틱스 코리아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장 최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 준비된 슬라이드를 위주로 발표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있을 Q&A 시간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1번 시작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가와 그룹, SG홀딩스 그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2번 B2C와 B2B의 차이점, 3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B2C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 4번 B2B 일본 진출에 대해서 최근에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일본 법령에 대한 간단한 설명, 5번 안내사항에 해당하는 저희 파트너사를 통한 일본 진출 협업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G홀딩스 그룹은 크게 딜리버리 비즈니스, 로지스틱 비즈니스, 부동산, 기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가와 큐빙이라는 택배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로지스틱 분야 그리고 전 세계 38개국에 진출해서 포딩 업무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아시아에는 저희 사가와 로지스틱 코리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전 세계 38개국에 진출해서 물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2C는 잘 알고 계시듯이 비즈니스 투 컨슈머, 개인 소비자가 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개인 수입이기 때문에 일본의 소비자가 한국 기업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인데,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재판매 그리고 가공 판매는 절대 불가한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B2B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자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수출이 기업에서 기업으로 수출하는 수입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B2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익 과정의 비교인데요. 위에 상단에 있는 표가 B2C 개인 수입인데, 그 일본 소비자가 한국 혹은 일본에 있는 큐텐, 라쿠텐, 아마존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결제를 해서 이제 일본의 도어 투 도어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B2C는 말 그대로 기업 간의 거래여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2C에 관해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개인 수입 형태 B2C의 업무 플로인데요. 일본에 있는 개인 소비자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판매 회사, 즉 한국의 큐텐, 일본의 라쿠텐, 그리고 글로벌화되어 있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서칭을 해서 결제를 해서 수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한국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수출 통관을 해서 배나 비행기로 일본으로 배송이 돼서 일본에서는 이번에는 수입 통관을 해서 그 구매하신 소비자 자택까지 배달을 하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직구를 구매를 하실 때, 직구 한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직구 구매한 데가 US 달러 150불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면세 범위, 개인 수입의 면세 범위는 16,666엔, 16,666엔은 어디까지나 구매 한도에 대한 면세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하는 금액은 판매 가격의 60%, 9,999엔,
즉 만행 정도가 수입하실 때 면세가 되고 만행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가 돼서 일본 소비자께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수입 통관 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사항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주소 정보. 주소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기초자치단체가 47개, 일본어로 토도 후켄이라고 하는데 47개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어로 명확한 주소 정보가 필요하고요. 저희 사가와 큐뱅에서 배송하는 기사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정확한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B2C인지 B2B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신고가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수입의 경우 셀링 금액, 판매 금액이 60%에 한해서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B2C를 수입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60%가 넘는 금액을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세금을 부과가 돼서 세금만 내면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B2C의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반드시 60%에 해당하는 만행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세가 된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명은 반드시 아이템을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에 관련된 부가 정보는 사전에 쇼핑몰이랑 협의가 필요한 내용임을 원산지 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한국 제품군인데 잘 아시다시피 뷰티 제품, 즉 코스메틱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지금 현재도 한 60에서 70% 정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션 제품, 세 번째 영양제를 포함한 식품 제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하나씩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화장품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품목당, 그러니까 아이템당 24개까지만 수입이 되고요. 이거를 넘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된다든지 수입이 금지가 된다든지의 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스킨이나 메이크업 제품들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기능성 제품 혹은 이제 일본에서 약사법에 의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한 제품들은 해당 외에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션 제품인데요. 패션 제품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가죽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이 되질 않습니다. 수입은 가능한데 면세가 되질 않습니다. 즉 가죽 구두, 가죽 가방, 가죽 지갑 등 가죽이 들어간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니트 원단, 니트 제품도 과세가 되는데 니트랑 우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업체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데, 일본 자국산업보호상 우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면세가 되지만은 니트에 해당하는 제품은 과세가 됩니다. 단 이거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세관원들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편차가 있어서 거의 80~90%를 니트로 판단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서 사전에 이제 업체랑 확인을 하시어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식품인데요. 일본에서 최근에 한류 붐에 따라서 한국산 식품, 가공식품,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을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육이라든지 고기가 들어간 레토르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체국이나 EMS를 통한 발송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봤을 땐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스프에 들어간 가공육 때문에 수입 금지가 돼서 시백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을 수출하시고자 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사전에 제조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금지품이란 말 그대로 개인 사용 목적일지라도 일본에서 수입이 불가한 것들,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마약 각성제, 그리고 전문 의료기기, 당연히 총기, 폭발물 등은 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수입 금지 품목 이외에도 수입이 안 되는 제품들, 워싱턴 조약에 관련된 악어 가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 문의를 부탁드리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B2C의 주의점과 중요할 점 서머리로 이제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수입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것. 즉 두 번째, 전매 양도 판매 금지.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쓸 물량과 합쳐서 구입도 불가합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불가하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리고, 네 번째, 앞에서 언급이 안 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배송지는 자택으로 지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B2C 제품이라도 사무실로 배송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봐서 세관에서 과세를 할 수가 있으니 배송지는 반드시 개인 자택 주소로 지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이제 B2B 일본 진출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아마존 FBA를 통해서 수출하시려고 하시는 그 셀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존 FBA, Q10 통해서 일본의 법인이 없어도 기존에 그동안은 판매가 가능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법인이 없는 해외 셀러 측에서 수입 대행업체를 이용을 해서 B2B 운송을 통해서 판매를 했었으나, 여기 수입 대행업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판매를 하셨던 업체들이나 하지 않았던 업체들 분이시라도 IOR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 일본 세관에서 기존의 수입 대행업체를 통한 수입이 인보이스 가격의 다운 밸류 그리고 부정 수입, 위 변조품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 2024년 10월 1일부터 법률 강화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이 2023년 9월 30일까지 개정 전의 법률이고요. 오른쪽이 개정 후의 법률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IOR에 해당하는 수입 대리인이 기존에는 수입 신고자로서 일본 국내에서 수입 신고자로 등록을 해서 세관에 등록을 해서 배송을 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대리인, IOR을 가진 수입 대리인이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책으로 해서 ACP라고 하는 일본어로 제이칸 지무칸니니, 세관 사무 대리인을 세워서 관세에 해당하는, 관세법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무 부분에 해당하는 납세를 지불을 함으로써 IOR을 대신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페이지에서 주어진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페이지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수입 대리인 IOR 체계로서는 아마존 FBA로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점, 일본의 10월 1일부터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제도 개정에 의해서 법 개정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Q&A 시간이나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입 대행업체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판매 가격, 그러니까 마진을 포함한 판매 가격 100%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 법인이나 일본에 있는 판매 대리점, 사업자를 소유하고 계신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가격, 그러니까 셀링 프라이스가 아닌 매입 가격인 바잉 프라이스에 의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 부분에서는 이득이 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안내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SG홀딩스 그룹에서는 단순히 물류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진출하시려는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드리고자 여러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물류 이외 마케팅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한 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 처음 진출하시는 업체들은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48개 기초단체에 있는 돈키호테라는 매장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물건은 많이 팔리기는 합니다만 돈키호테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100엔, 200엔 혹은 1000엔 미만의 저렴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돈키호테 초기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돈키호테에 진출을 하셔서 많은 판매고를 올리더라도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저가 상품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인 버라이어티 샵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마케팅 협업사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돈키호테에 입점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지, 버라이어티 샵으로 입점을 하실 게 유리하신지, 그런 점을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소매점 리테일 운영인데요.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홍보를 할 수 있고 판매고를 올려서 팝업 스토어에서 성공하신 업체들이 이제 버라이어티 샵으로 스텝업으로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점도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서포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마케팅 방법인데 일본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기간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협업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인플루언서하고 직거래, 그러니까 중간에 광고 대리점을 끼지를 않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플루언서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고객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비용에 삭감의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진행될 Q&A 시간에서 다시 한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청취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데이터라이즈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에서 일본 비즈니스 오페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주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는요, 자사몰 구축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및 CRM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먼저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과 한일 크로스보더 시장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 진출 시 자사몰 구축과 CRM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어서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일본형 CRM 기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미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좋은 사례를 직접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리시면 아직도 현금 결제만 가능한 가게가 있다든지, 회사에서 팩스나 도장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든지 같은 이런 아날로그 문화가 남아있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후에 일본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에 일본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청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을 발족을 시켰고요. 이를 계기로 일본의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일본 소비자들도 점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고, 원래 현금만 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캐시리스 결제를 대응을 한다든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던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이런 이커머스 문화도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이런 디지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마케팅이 주요한 전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앞으로도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R6B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물론 일본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이 강세인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고객에게 본인들의 세계관을 전달을 하고 고객이 다양한 컨텐츠나 상품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객 체험 중시형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심리스한, 그런 원활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한국 사업자분들이 일본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야 할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플러스 요인이죠. 한류 제4차 한류 붐 시대의 도래입니다. 단순히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 일본 소비자들의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한 하나의 문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20년 전 후유소나죠. 겨울 연가의 윤사마 열풍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었던 이런 한류라고 하는 문화가 최근에는 MZ세대라고
라고 이제 불리우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너무나 당연시되는 문화로 퍼지게 되면서 팬데믹 시기에 한국에 자유롭게 올 수 없었던 시기에는 노칸고코라고 하죠. 도안놀이, 이제 한국에 간 것 같은 이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든지 한국 컨텐츠를 보는 등의 그런 한국의 이제 브랜드, 한국의 상품, 한국의 컨텐츠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많이 경험을 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경향이 MZ세대에만 국한돼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최근에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가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푸른 산호초라든지 플라스틱 러브 같은 일본 전 국민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명곡을 열창했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를 통해 뉴진스 아저씨, 뉴지오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단순히 MZ세대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남성, 이렇게 한류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세대에도 굉장히 한국 문화가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저희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요인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한류 시대에 일본에서 한국 제품과 브랜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일본 소비자들도 이런 한국의 상품에 굉장히 신뢰와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배경이 하나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뭐 K-팝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나 K-패션, 뷰티, 이런 푸드 같은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한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에서 유행을 하면 일본에서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이커머스는 이제 다른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실시간 동기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미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팬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일본으로의 크로스보더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를 좀 대표적으로 5가지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 자체는 세계 4위를 자랑을 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저희 한국 또한 세계 5위의 시장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큰 시장이 결합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 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한국이 세계 3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이 세계 9위의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일본의 이 침투율 데이터 자체가 조금 한국 대비 낮은 수치는 보이고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앞으로 일본에서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이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 규모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성장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만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좀 새로운 시장에 챌린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 경쟁을 넘어서 소수의 승자들이 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승자 독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와 쿠팡이라고 하는 이런 큰 곳들이 시장 점유율이 점차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에만 좀 의존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시장을 포함한 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 세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다양한 물류 플랫폼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이커머스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허들이 많이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큰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서도 고객에게 라스트 마일까지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물류 플랫폼 상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로스보더 시장의 성장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일본 시장에 그렇다면 어떻게 진출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일본 현지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뭐 아마존, 라쿠텐, 큐텐 같은 이미 인지도가 높은 일본의 국내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들의 브랜드, 세계관을 살린 자사몰을 구축을 해서 현지에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을 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모든 회사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각자의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여러분의 브랜드가 이미 국내에서 충분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고한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쌓았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일본에서 다양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현지 팝업을 좀 실시를 해서 일본 고객으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확신이 이제 서신 그런 브랜드시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런 쇼핑 플랫폼을 통한 진출보다는 자사몰 구축을 통해서 진출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뭐 초기 세팅이나 그런 리소스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간편히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런 구매한 일본 고객들의 데이터가 자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리타게팅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여러 마케팅을 하실 때 고객 타겟팅이나 그런 소재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자사몰 구축과 현지 마케팅에 조금 더 눈을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처럼 일본 진출을 자사몰 구축과 그리고 그 물류 그리고 현지 마케팅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오늘 모였으니까요. 꼭 좀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일본에서 현재 좀 주류인 마케팅을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사과와 그리고 저희 R6V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들이 좀 겹치긴 합니다만 먼저 첫 번째로는 소셜 마케팅이 있겠습니다. 뭐 요새 한국에서도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다양한 신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팔로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본인들의 브랜드와 톤 앤 매너가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고용을 해서 타겟팅을 하고 계신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 소셜 마케팅이 굉장히 주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O2O,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마케팅이 굉장히 요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이런 오프라인 점포가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에게 브랜드의 매력과 세계관을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의 역할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좀 원활한 연결을 통해서 고객이 쾌적하게 구매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O2O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CRM 마케팅인데요. 물론 이커머스의 시장의 특징이나 규모가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다르지만 그 성향은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매하시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구매 전환율, 컨버전이 평균 2%에서 3%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를 하셔서 예를 들어 100명의 고객이 기사 사이트에 인입이 됐다고 하여도 실제 구매에 이르는 고객은 2명, 3명에 그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유입된 고객을 실제로 한번 구매로 이끌고 또 한 번 구매하신 고객을 두 번째, 세 번째 재구매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고객에게 맞는 개인화 소재를 사용한 CRM 마케팅을 실시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구매 심리를 자극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확한 데이터 분석부터 캠페인을 실행을 하시기까지에는 굉장한 리소스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지만 일본에서도 최근 이런 CRM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수치로 살펴봐도 일본의 CRM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이죠.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플랫폼, 그 DMP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 마케팅 오토메이션 시장에서도 점점 그 시장의 규모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CRM 마케팅 채널, 접점 채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메일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메루마가라고 불리는 이메일 마케팅 이제 수단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에서의 그런 이메일 마케팅의 좋은 긍정 지표, 오픈율과 클릭률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반해 부정 지표인 반송률이라든지 스팸 신고율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메일 반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재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많이 CRM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메일 수단도 굉장히 효과적인 CRM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데이터라이즈 저희 솔루션 기준으로 한 통당 0.003달러, 그러니까 3원의 비용, 그리고 굉장히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다른 이제 접점 채널로 라인이라는 막강한 CRM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카카오톡이죠. 라인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최근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CR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94%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CRM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라이즈에서도 이메일 외에도 이제 라인이라는 채널을 조만간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진출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와 함께 같이 성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저희 웨비나를 신청해 주신 고객사분들 중에 이미 한국에서 저희 데이터 라이즈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 그리고 CRM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솔루션 소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힘들게 유입시켜도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100명 중 단 3명. 어렵게 붙잡은 97명을 그냥 떠나보내기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이탈을 막고 떠난 고객도 돌아오게 하는 CRM 마케팅이 필수. 하지만 세그먼트를 나눠 고객을 분석하고 개인화 캠페인을 위해 수많은 설정이 필요한 CRM 마케팅. 좀 더 쉬운 길을 찾고자 새로운 솔루션을 찾지만 설치에 한 번, 어려운 기능에 또 한 번 포기합니다. 이제 데이터라이즈가 필요한 때! 간단한 설치만으로 시장 대비 우리 사이트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캠페인이 필요한지 곧바로 확인해 온 버튼만 클릭하면 CRM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우리 고객과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지표로 고객의 구매 여정까지 한눈에. 우리가 목표하는 오디언스,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을 구매로 이끄는 온사이트 배너, 이탈한 고객을 돌아오게 하는 카카오톡, 문자까지 모두 클릭 몇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 운영과 결과 분석도 자동화되어 있어 데이터라이즈와 함께라면 분석부터 액션까지 CRM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Data is easy. Datarize. 네, 이렇게 영상의 내용을 조금 도식화해 봤는데요. 사이트의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하고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퍼널에 있어서 우리 사이트가 지금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쉽게 이를 통해서 필요한 캠페인과 오디언스를 저희 콘솔 내부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에 맞춰서 고객 개인에게 맞는 컨텐츠를 통해 캠페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이런 프리셋 캠페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프리셋 캠페인은 이미 저희가 데이터라이즈 내부적으로 효과가
효과가 검증된 캠페인 외에도 커스텀으로 그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그런 톤 앤 매너를 살린 캠페인도 직접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도 높은 솔루션으로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CRM 마케팅 채널로서는 고객이 귀사의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팝업 형태로 배너가 뜨는 온사이트 캠페인, 그리고 이메일 캠페인을 일본향 CRM 기능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인이라고 하는 이 CRM 채널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연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저희 지금 실제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여성 의류를 판매를 하고 계시는 오토로라고 하는 고객사의 실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의 예시가 실제 오토로에서 일본 고객에게 발송한 이메일 캠페인의 사례입니다. 딱 보셔도 그런 브랜드만의 세계관이나 그런 컬러들이 많이 녹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폰트라든지 어떤 사진을 넣을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메일 기능 안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굉장히 쉽게 이메일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제공을 하고 있는 프리셋 캠페인을 통해서도 쉽게 수정을 하시거나 추가를 하는 등의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캠페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벌써 조금씩 굉장히 높은 수치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저희 고객사에서 진행을 한 이메일 캠페인의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일본 이제 자료 기준으로 기존의 이메일 캠페인의 로아스가 보통 평균 2000%에 머무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2000%의 데이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고객사의 평균 캠페인의 로아스가 27,700% 이상을 달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토로에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발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메일 캠페인 사례 중에는 장바구니 리마인드 캠페인이라고 해서 장바구니에서 이탈을 해버린 그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는 구매 가능성 점수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오디언스를 생성을 하셔서 그런 충성 고객,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터치를 하는 이러한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그런 온사이트 캠페인이라고 하는 고객이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표시가 되는 그런 배너 형태의 고객 노출 형태를 가진 캠페인인데요. 여기에서도 베스트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을 한다든지, 현재 고객이 보고 있는 상품에 대한 소셜 프루프 지표를 한눈에 바로 보여준다든지 해서 고객의 구매 의욕을 더욱더 자극을 하는 이러한 온사이트 배너 캠페인을 통해서도 클릭 대비 구매 전환율이 3.5% 이상의 좀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과, 이런 통계적인 수치 외에도 저희가 그 효과를 다각도로 좀 검증을 해봤는데요. 실제 이 오토로가 저희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게 6월 하순부터인데, 그 전 6월 16일과 지금 사용하신 지 4개월이 지난 10월의 데이터, 약 한 4개월 차가 있는데요. 요 4개월 차에 지금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긍정적인 수치, 그리고 부정적인 수치가 굉장히 지금 각각 알기 쉽게 지금 슬라이드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령 회원, 단발성 회원, 줄어들어야 할 고객군이죠. 이 고객 세그먼트가 비중이 매우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늘어나야 되는 지표죠. 활동 중인 단골, 그리고 활동적인 새싹, 이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좀 일본 진출에 관한 얘기도 조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데이터라이즈 재팬 일본 법인을 올해 3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쇼피파이 앱스토어에 저희 일본향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이후에 일본 현지 마케팅 페어라든지 쇼피파이 생태계 내에 잘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 파트너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점차 구축을 해 나가면서 일본 현지 고객사들도 다수 인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10월에는 오늘 이 웨비나를 외에도 다음 주에 일본 현지에서 또 마케팅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점차 일본에서도 좀 활발하게 고객사분들과 만나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라이즈 공식 유튜브에서 오늘 웨비나 외에도 다양한 CRM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라이즈의 이기주였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오늘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Q&A 세션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직접 저희 데이터라이즈에 와주신 사과 로식스 코리아의 최철은 부장님께서 사과 쪽으로 좀 질문을 주신 고객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의 김정민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냉동 디저트의 3PL 서비스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물류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품류,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그 규제가 많고 허들이 대부분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냉동에 관련된 3PL은 가능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리퀘스트 하시는 조건이라든지 화물의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분야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웨비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리미트리스의 성종혁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인데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모두 일본 수출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건강기능식품 효소와 반려동물 건강식품 이 두 가지에 대한 일본 수출 활성도 여부를 좀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 부분 혹시 답변 가능하실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 관련 파트에서 아마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그 홍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제조 공정도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펫 관련 제품들은 최근에 수출 문의는 많이 오고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 펫의 사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게 제조 공정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이 추가되는지에 따라서 가, 부가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그 리플라이를 피드백을 원하시면 이것도 개별적으로 정확한 제조 공정도나를 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일본에 확인 후 친절하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 발표 내용이랑 겹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질문 들어와서 드리겠습니다. 코이의 김상은 님이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약용 화장품의 판매 및 허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답변 가능하신 범위에 대해서? 예, 저 화장품에 관련된 거는 특히 약사법에 관련된 거는 현재 한국보다 규정이 일본이 더 까다롭게 돼 있어서요. 약용 화장품이라고 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이제 요청하시는 사항 혹은 그 약용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조 공정도 들어가 있는 그 성분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별도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웨비나의 세션은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아까 초반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마케팅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실제 신청하셨던 고객분들에게 오늘 웨비나의 내용, 정리한 내용과 그리고 실제 파트너사들과 컨택하실 수 있는 컨택 정보도 같이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이후에 메일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웨비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데이터라이즈의 이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